여러분이 중학교 때 물질의 분류를 해보면 이런 놈이 있네요. 물질을 구분하면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누죠. 혼합물은 순물질 1 더하기 순물질 2 더하기 등등 섞여 있는 걸 혼합물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혼합물을 순물질로 나누는 것을 중2 때 분리라 하네요. 혼합물이 분리를 통해서 순물질들을 나눠냅니다. 이때 물리적인 방법, 즉 밀도차, 용해도차, 또는 끓는염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물질로 분리합니다. 용어 구분 좀 해줘야 되겠죠? 반면 순물질 또다시 나누면 원소 물질과 화합물로 나누죠. 원소라는 놈은 화학적으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이런 것들을 원소라 합니다. 수소, 산소, 질소 등등등 말입니다. 반면 화합물은 이런 원소들이 특정한 개수비로 또는 특정한 질량비로 화학적인 결합, 여기서 말하는 화학적인 결합은 이온결합, 공유결합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얘는 원소 1, 원소 2 등등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원소로 분해하네요. 열분해, 전기분해 또는 촉매분해 이런 등을 쓸 수 있죠. 그러실까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을 관통하는 딱 한 단어는 원자입니다. 원자와 원소와 분자 어떤 개념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랬습니다. 원소를 세는 것은 몇 개로 세야 될까요? 몇 가지로 세야 될까요? 가지. 네. 원소는 몇 가지 또는 몇 종류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죠. 물이라는 건 원소 물질이다. OX. X죠. 물은 전기분을 통해서 수소하고 산소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H2O 이렇게 쓰잖아요.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하고 산소 두 가지 또는 두 종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알갱이가 됩니다. 즉 물이라고 하는 놈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렇게 하나 톡 떼놓으면 이거 우리는 물이라는 놈의 성질을 가진 최소 입자, 최소 알갱이 이렇게 쓸 수 있겠다고요. 반면 이놈을 깨버리면, 즉 수소하고 산소를 깨버리면, 즉 수소 원자 또는 산소 원자 따로따로 있으면 또는 산소 분자, 수소 분자 따로따로 있으면 아까 봤던 우리 물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겠죠. 원자라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알갱이, 분자라는 것은 물질의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알갱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물 분자 하나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그래서 분자도 몇 개, 원자도 몇 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과거 아톰 원자라고 하는 놈은 안 쪼개진다라고 했던 것은 1801년에 돌턴의 원자설인데요. 진짜 안 쪼개집니까? 원자 핵과 바깥쪽으로 도는 전자로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원자는 또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네요. 양성자는 기호로 프로톤 P를 쓰고요. 중성자는 뉴트론 N 씁니다. 전자는 일렉트론 E 쓰죠. 얘네들의 진짜 질량, 양성자 한 개의 진짜 질량은 얼마쯤 될까요? 양성자 한 개의 진짜 질량은 얼마쯤 될까요? 이게 어려우면 우리 양성자를 6 곱하기 10에 23 승계 모아놓으면 몇 g이 될 것 같습니까? 1g. 그렇죠. 1g이죠. 양성자를 1몰게 6 곱하기 10에 23 승계 뒤에 점 봉이가 있는데 그건 큰 중요한 거 아니에요. 6 곱하기 10에 23 승계 모아놓으면 1g이 됩니다. 그렇다면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은 6 곱하기 10에 23승
분의 1g, 1.67 곱하기 11 마이너스 24승 g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는 숫자예요. 우리가 1몰이라는 숫자를 알면 자연스럽게 그 역수로 취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의 진짜 질량은 필요 없고요. 상대적인 질량만 필요하네요. 양성자의 질량은 1로 삼습니다. 중성자의 질량은 양성자보다 조금 더 무거운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전자의 질량은 약 18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양성자 질량 대비. 결국엔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어디 있다? 핵 속에 있습니다. 전자를 차지하는 질량은 거의 무시할만 하다 되겠다고요.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가장 원자보다 큰 놈, 92번 우라늄 되겠는데요. 전자가 원자 한 개당 92개 있습니다. 그래봐야 양성자 질량 한 개에 미치지 못한다 되겠다고요. Q, 전하량인데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음의 전하가 됩니다. 양성자의 전하량은 플러스에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굳이 역시 외울 거는 없는 숫자죠. 그래서 전자의 전하량을 마이너스 1로 삼으면 양성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1로 삼습니다. 반면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에요. 양성자 하는 역할은 뭘까요? 그럼 양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의 물리, 원자의 물리량은 뭘까요? 원자 번호를 결정하죠. 양성자 한 개 있다, 두 개 있다, 세 개 있다 이런 것들이 원자 번호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원소 기호를 쓰면 왼쪽 아래 쓰는 것은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이기도 하죠. 원자 11번 나트륨 하면 양성자가 11개 있는 그런 원자핵을 가져요. 근데 양성자라는 놈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플러스 전기 끼고 있습니다. 이런 플러스 전기 끼는 양성자들이 바깥의 친구하고 모일 리가 없죠. 그래서 억지로 양성자를 붙들어 매야 하겠네요. 강한 핵력을 매겨야 되겠습니다. 누가요? 중성자가요. 그래서 요 중성자는 수소 원자를 제외하고는 뭐 심지어 수소 원자도 중수소 또는 삼중수소는 중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수소 원자를 제외하고 모든 원자들은 핵 속에 중성자라는 놈이 가진 중성자라는 놈이 강한 핵력을 바탕으로 핵의 안정성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92번 우라늄. 이 92번 우라늄은 질량수 235짜리 놈과 238짜리 놈이 대표적인 동위원소인데요. 왼쪽 위에 쓰는 것을 우리는 질량수라는 걸 씁니다. 이 질량수는 양성자의 숫자와 중성자의 숫자 합인데요. 어차피 동위원소인 특성상 92번 우라늄은 92개의 양성자를 가집니다. 그럼 중성자의 개수가 3개 차이 나네요. 이 3개 차이 때문에 얘는 안정해요. 즉 일반적으로는 핵 분열을 하지 않아요. 근데 꼴랑 양성자 3개 적어서 질량수 2, 3, 5짜리 우라늄은 쉽게 핵이 분열돼요. 그래서 자연계에서 우라늄 광석을 채취하면 대략 0.7% 정도 요게 핵 분열하는 우라늄이 있습니다. 그래서 0.7% 갖고는 조금 뭐 발전에 사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 3, 4% 정도로 농축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이용하겠고 90% 이상으로 99% 이 정도 농축하게 되면 바로 핵폭탄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뭐 만들겠다 하고 있을 때 한 20% 정도 농축한 것은 뭐 미국은 거의 99% 농축하는 우라늄 핵 잠수함을 하고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쪽은 한 20% 미만으로 좀 더 농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농축한 것을 볼 수 있겠다고요. 자, 뭐 어쨌든 핵의 안정성 그리고 양성자의 숫자, 중성자의 숫자가 달라서 생기는 동위 원소 이런 쪽으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의 화학적 성질은 바로 이 전자의 개념이죠. 화학적 성질. 원자 11번 나트륨은 질량수가 23을 쓰고 있습니다. 양성자
11개 있다면 중성자가 12개 있는 요게 나트륨 원자 핵이에요. 그럼 바깥쪽에 전자가 있다 했는데요. 그럼 전자는 몇 개 있습니까 해요. 전자는 원자가 기본적으로 원자는 중성이라는 성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성자의 숫자하고 전자의 숫자가 서로 같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건 전자의 수입니다. 중성 상태의 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트륨이라는 놈은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11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요. 원자들이 전자를 가질 때 아무렇게나 가지진 않네요. 보이 모델입니다. N꼴 이 껍질에는 전자가 맥스 2개까지 들어갑니다. N꼴 이 껍질에는 전자가 맥스 8개까지 들어갑니다. 뭐 이미 공부량이 충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N꼴 3껍질에 전자가 1개 있는 이게 전자가 11개 있는 나트륨의 보어 모델이 되겠다고요. 오비탈 모형은 1학년 통합과학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전하량을 띄는데요. 선생님, 원자는 중성이라며 무슨 전하량이야? 이온이 됐을 때 전하량입니다. 즉, 이 원자들이 중성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바깥쪽에 전자를 얻거나 또는 잃는 과정에서 이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리면 나트륨 1 플러스 이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고요. 오른쪽 하단은 그런 원자 또는 이온의 개수를 줬고요. 그래서 요 나트륨이 만약에 산소 2마이너스 결합한다면 1 플러스 O2 마이너스 1대1로 결합할 수는 없는 바 나트륨 1 플러스는 2대 산소 2 마이너스는 1의 결합 비율을 가지고 산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만약 요 앞에 5개를 쓰면 산화나트륨 5몰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아직 몰까지는 나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84페이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화학이라는 과목을 생각해보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누가 생지 통틀어서 화학의 역사가 가장 짧게 발생되는데요. 뭐 물리 이거는 뭐 힘의 과정에 대해서는 그 고대 그리스 시대도 다 알았던 거죠. 정전기 이런 것들 다 알고요. 지구화학, 천체 이런 것들은 벌써 2000년 전에 또 별들 움직임을 다 관측해냈습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다시 되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 뭐 옛날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반면 화학은 거의 200여 년 전까지 200년 전까지는 거의 연금술이죠. 비록 라바제가 17세기 후반에 원소를 정의 내리고 근데 그때 정의 내렸을 때 원소에는 뭐도 있었습니까 하면 뭐 불이라든지 뭐 이딴 것들도 원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산화 알루민 같은 것들을 알루미나 이렇게 원소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1801년 볼텍 원자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화학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근데 화학이 가장 늦었음에도 가장 규칙성이 가장 잘 발달된 그런 과목이 화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화학은 결국에 원자들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원자들이 어떻게 생겨먹고 그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분자들이 또 어떻게 전자를 넘겨준다든지 과정을 통해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규칙성이 가장 잘 정립된 학문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원소 주기율표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1801년 볼텍 원자설 하자마자 주기율표가 나온 건 아닌데요. 이후에 뭐 세상원소설이라든지 옥타브설 등등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질량 원자들의 원자량으로 순서를 나누니까 어떤 꽤 괜찮은 주기가 나오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기율표를 만드는데 그 당시에는 중간중간에 비워놨어요. 뭔가 표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학교 시간표를 만들면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월수목금 꽉 잡혀있는 시간표가 잡히잖아요. 중간에 뭐 비워놓은 시간표 없잖아요. 근데 멘델레프는 그렇게 중간중간에 표를 비워놓고 이 표 안에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 못한 원소가 있어. 발견되면 밀도는 1일 거야, 끓여지면 1일 거야, 염소랑 몇 대 몇으로 결합할 거야, 수소랑 몇 대 몇으로 결합할 거야, 산소는 또 어떻게 결합할 몇 대 몇으로 결합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실제로 규소 밑에 규소를 실리콘이라 하잖아요. 규소 밑에 에카실리콘 얘는 이런 밀도 가질 거고 산소랑 몇 대 몇으로 결합하고 등등등등 예측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력 저벤륨, 게르마늄을 또 발견했고 그때 발견된 것들 보니까 멘델레프 예측하고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후에 모질이라는 사람이 요 원자 번호 순서로 만드는 게 주기율표가 되겠는데요. 가로를 보면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에서 7주기까지 내려갑니다. 이 주기는 이런 전자 껍질이 몇 개 있느냐 하는 전자 껍질 수로 나타납니다. 나트륨의 세 번째 전자 껍질까지 채웠네요. 그래서 나트륨은 3주기가 되는 거예요. 세로선들은 1쪽, 2쪽 중간에 띄우고 13쪽부터 18쪽까지 그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한자어로 쪽은 가족이에요. 가족은 성질들이 비슷하죠. 애가 진상의 새끼를 보면 부모들이 진상의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이 되겠다고요. 사회문제 요즘엔 학생들이 좀 그런 것들 좀 나오죠. 그래서 같은 족에 있는 놈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요. 그 화학적 성질은 결국엔 이 전자, 특히 맨 바깥쪽에 있던 이 전자군은 원자가 전자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서로 같은 놈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원자가 전자 한 개 있는 놈들은 한 개의 전자를 이어서 1 플러스 2는 되는 성질이 비슷해. 17쪽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가 7개 있다 보니까 한 개의 전자를 얻어서 원마스 끄면 되는 성질이 비슷해. 이런 얘기를 쓸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니까 화학을 아주 쉽게 우리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나 또는 보통 중학교에 뭐 올림피아드 쪽에도 뭐 관심 있는 사람들 보면 일반 학생들, 일반 보수학원들 거기서도 화학 올림피아드는 쉽게 준비해줘요. 화학이 그만큼 기초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기 1쪽으로 수소, 1주기 18쪽으로 헬륨, 2주기에 리튬, 베리륨, 분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을 내네요. 중간에 2에서 13 사이에 빼놨는데요. 똥통원소, 전이원소로 하는 것들을 빼놨는데요. 우리 교재 85쪽에는 전이원소 일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주기율 전체를 놨거든요. 네. 근데 뭐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여기 중학교 1학년짜리 하나 있는데 뭐 주기율표 92번까지 다 외운다고 하는데 그걸 왜 외워 하는 거죠? 굳이 하는 거죠. 굳이.
뭐 굳이 뭐 원자번 73번이 누구야 이런 것들을 외울 이유는 글쎄요. 전혀 의미 없는데요. 원자번 20번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겠다고요. 혹 여유되면 전이원소 21번 스칸딘부터 29번 구리, 플러스 알파, 아연 정도까지 더해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화학원까지도 충분히 다 커버됩니다. 최소한 20개는 다 알고 있겠죠. 이걸 뭐 수소, 헬륨, 리튬, 벨륨 이런 순서대로 외워도 물론 나쁘진 않으나 좀 생전을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번 14번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바로 14번 규소가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거 수업하면서도 자주 합니다만은 문제 다 풀 때까지 맨 마지막 학생이 문제 다 풀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학교 수업도 비슷할 거예요. 원자번 16번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 누군가 바로 황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황이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또 얘기를 이어나가는데 원자번 16번 누구야? 소리가 하면 늦어요. 바로 좀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왼쪽 하단에 원자번호 나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렇습니다. 특히 13조, 13번,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기 여기에 딱 맞아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왼쪽 상단에 쓰는 게 질량수였습니다. 질량수하고 질량하고 같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동위원소의 비율까지 좀 고려한 게 실제적인 질량인데요. 질량 또는 뭐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수소의 원자는 1.008 합니다. 동위원소의 존재비까지 다 고려해서. 근데 그런 거 퉁치고 대표적인 질량으로 1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통합과학에는 요 질량수가 거의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화학 들어가면 양적 관계라는 게 들어갑니다. 오늘 수능날입니다. 전국에 이과생 수하고 문과생 수를 비교해보면 거의 1대1이에요. 근데요, 탐구 과목을 과학탐구 영역과 사회탐구 영역 있잖아요. 과탐, 사탐. 2대1일까요? 과탐 3에 사탐 7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과학이 훨씬 어렵다. 이과 가겠다고 했는데 사탐을 치어요. 왜 그럴까요? 예, 과탐이 어려서 그래요. 특히 이번에 자주 언급되는 말이 있죠. 뭐요? 킬러문항. 수학은 킬러문항이 있지만 물화생지 다 킬러문항 있어요. 뭐 지구하고 조금 덜 합니다만은 물리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킬러 문제 풀 때 3분 5분 쉽게 넘기잖아요.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화학도 기체반응 양적 관계 문제 제일하게 어려워요. 생물, 유전, 돌연변이 맞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짜증납니까?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 쉽게 1등급, 2등급 받아냈던 학생들도 모의고사 들어가서 특히 3학년 고3 때서 모의고사 들어가면 그 고인 재수생들까지 고려되면 그 1등급 받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3등급 미만 학생들이 흔히 사탐반이라고 하네요. 사탐 쪽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또는 2, 3등급 학생들이 그렇게 사탐 쪽으로 빠져서 좀 표준점수 높게 받아보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네요. 기체반응 양적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설서대로 해가지고는 제 시간 내에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직관적으로 이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놈들을 찾아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관적으로. 그렇게 직관적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해? 많은 문제풀이가 필요해요. 물리를 통해서 1등급 받아내고 싶다. 화학을 통해서 1등급 받아내고 싶다. 그러면 해설서에 있는 풀이대로 보면 늦어요. 그래서 몇몇 가지 원자량들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하는데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소 1, 헬륨 4예요. 화학원에서는 헬륨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화학투에 들어가면 매우 더 중요하게 나오게 됩니다. 리튬 7 별로 안 중요하고요. 벨륨 9 별로 안 중요해요. 붕소 10.8 되는데 뭐 양측 관계 나오지 않아요. 반면 탄소 12, 질소 14, 산소 16 지겹도록 나오죠. 2020년부터는 문제가 더 심해졌는데요. 프로인 19가 메인으로 등장합니다. 19라는 숫자는 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3 때 내신에서 기체 반응 양적 관계하면서 수소 산소 반응에서 수중이 될 때 질량 1대 8대 9, 질소 수소 반응에서 암모니아 할 때 14대 3대 17.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안 나와요. 프로인 19짜리 들어가면 문제가 극적으로 짜증나게 됩니다. 2019년 학제까지 사설에서 19짜리 프로인을 꽤 많이 냈어요. 애들 힘들으라고. 그런데 2020년부터는 학평, 교육청에서도 프로인 19가 많이 나옵니다. 나트륨 23, 마그네슘 24, 알루미늄 27 꽤 자주 나오고요. 유순 18 별로 안 나와요. 인 31인데 이거는 생명과학 쪽에서 좀 주로 나오고 화학은 잘 안 나와요. 황 32 지겹도록 나와요. 끔찍하게 나와요. 특히 황 32는 산소 16하고 2배 관계 있다 보니까 아주 떡밥으로 주기 좋은 놈이에요. 염소는 다른 놈들과 달리 35의 질량수 가진 놈과 37의 질량수 가진 놈이 3대 1 존재 비율까지 해서 얘는 다른 놈들은 질량수 단위로 썼다면 얘는 원자량 단위로 쓸게요. 35.5예요. 아르곤 40, 칼륨 39와 칼슘 40 기억해 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몇몇 가지 원자들의 질량수를 알아면 또 매우 고마운 놈들이 있는데요. 철, 구리, 은이에요. 철은 원자번호 26번, 질량수 56이 되고 있습니다. 구리 원자번호 29번, 질량수 64입니다. 은은 108됩니다. 그래서 중3 내신에 구리하고 산소 반응에서 산화구리 2가 될 때 4대 1대 5의 질량비로 산화구리 2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CU5 만들 때 2개의 구리, 하나의 산소, 그래서 2개의 산화구리 2 만들어지는. 그래서 구리 64짜리 2개와 산소 16짜리 2개 하다 보니까 4대 1의 질량비로 결합하는 이런 거죠. 여러분 혹시 철하고 황을 단순하게 섞어놓은 혼합물 자세히 붙죠? 차이. 그리고 황은 노란색이 보여요. 은의 철의 은백색도 보이고요. 반면 이걸 통해서 가열하면서 자 이렇게 생각하면 가열이에요. 가열에서 FeS라는 황화철이 만들 때 얘는 검은색이에요. 철이 그대로 있을 때 영상 보면 수소기체가 발생했는데 황화철의 영상 보면 황화수소라는 계라성 냄새나는 불안치라고 그러는데 계라성 냄새나는 요게 만들어진대요. 혹시 얘네들 섞을 때 혼합물 만들 때 질량이 몇 대 몇으로 섞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7대 4로 섞어요. 왜 그럴까요? 4, 8, 32, 7, 8이 56. 철, 황의 원자량 비대로 7대 4로 섞어요. 그래서 철이 더 남아있으면
사실 되겠죠. 황이 더 남아있으면 SO2 이상한 것도 날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7대4로 여러분들 중3 뭐 O2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또는 그 뭡니까 하이탑인데 철과 황의 혼합물과 가열해서 만드진 FeS의 화합물의 차이일 때 요 둘이 왜 7대4로 섞었는지 하는 것들 할 때 또 필요한 것들이 되겠다고요. 자, 주기율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율표를 볼 때 왼쪽 파트에 있는 것들은 주로 메탈의 금속이에요. 오른쪽 파트에 있는 것은 보통 비금속들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약간 예외적으로 수소는 비금속이죠. 수소가 금속성을 띨까요? 우리가 1족이라고 하면 특히 이미 공부가 됐겠지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종의 수소도 금속 아니냐 하는데 수소 일단은 비금속이에요. 근데도 금속일 때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낮은 온도. 낮은 온도? 목성이나 토성에 보면 오로라가 보입니다. 목성과 토성에도 뭐가 있다고요? 자기권이 있어요. 지구의 오로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하면 태양에서 오는 하전 입자들이 지구의 자기권에 튕겨서 극적으로 가서 지구의 대기와 부딪히는 과정에서 오로라가 만들어집니다. 목성과 토성에도 오로라가 생기는데요. 마찬가지죠. 태양에서 오는 하전 입자들이 목성의 자기권에 붙들려서 목성의 극쪽으로 이동해서 목성의 대기와 부딪히는 과정에서 오로라가 생깁니다. 목성에도 토성에도 자기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구의 자기권. 지구 자기권은 다이나모 이론이라 해서 외기, 액체 상태다 보니까 외기 움직이는 과정에서 금속 움직인다는 것은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금속 움직이고 전자 움직이면 전자의 움직임은 곧 전류의 흐름을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전자의 움직임과 전류의 움직임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은 지구의 외기 움직이면서 자기장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구의 외액은 철, 액체 철이에요. 화성이나 금성은 자기장이 거의 없는데요. 특히 화성은 사이즈가 작아서 금방 식었다. 그래서 자기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목성과 토성은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 자기장은 어떻게 해서 만드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지구처럼 액체철이 있을까요? 그러기는 어려워요. 대부분 수소와 헬륨의 가스덩어리거든요. 근데 그 가스덩어리 굉장히 이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중심부, 목성의 중심부, 토성의 중심부는 굉장히 큰 밀도의 액체 수소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 액체 수소가 움직이는 것은 금속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소가 금속입니까? 라고 할 때 화학에서는 아니요. 하면 전체 쪽으로 들어가면 금속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 방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얘기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속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메탈, 금속은 금속 광택을 가지죠. 주로 열이라든지 또는 전류에 대해서 좋은 도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자를 잃고
플러스 이온되는 성질이 강합니다. 반면 비금속들은 광택이 없고요. 열이라는 전기에 대한 부도체인 것들이 많고요. 보통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마이너스 음이온 되는 경향들이 강해요. 물론 18종 원소는 화학결합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중에 꽉 찬 안정한 전자 껍질을 가지면서 뭐 이온되지를 않겠다라고 하는 게 18종 원소 비금속 원소의 성분이 되겠다고요. 페이지 86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일족 원소들 중에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놈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수소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족입니까와 알칼리 금속입니까는 동격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수소는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뒤에 뭐 루비딘이라든지 세슘이라든지 뭐 파라슘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얘네들은 파라슘은 지금 전체 통틀어봐야 아마 몇 그램 안 나올 거예요. 워낙 방사성능이 강한 그런 놈들이니까. 얘네들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자 하겠다고요.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한 개 있어요. 원자과 전자 한 개 있다 보니까 쉽게 전자 하나를 입고 리튬 1 플러스, 나트륨 1 플러스, 칼륨 1 플러스 이온을 형성합니다. 금속 광택이 있다 했는데 이 금속 광택은 금속일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리튬을 잘라가지고 조금 있으면 금속 광택이 사라져요. 나트륨을 잘라놓으면 좀 있다가 사라져요. 칼륨은 잘라놓으면 금방 금속 광택이 사라져요. 왜 그럽니까 하면 얘네들이가 쉽게 산소와 반응해서 Ni2O 산화리튬을 Na2O 산화리튬을 K2O 산화칼륨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온결합을 만들어서 금속 원소가 아니게 될 때는 광택이 사라집니다. 방금 잘라놓으면 좀 이따가 사라져야 했는데 칼륨은 금방 사라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 이렇게 갈수록 반응성이 증가합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증가합니다. 즉 쉽게 산화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얘네들은 물에 집어넣으면 수소와 나트륨과 함께 수소기체를 발생해요. 수소와 나트륨과 함께 수소기체를 발생해요. 또한 이 발생한 수소기체들은 가연성 기체입니다. 발열 과정입니다.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있는 과정에 주변에 열나니까 폭발해버리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각종 외국 애들 유튜브들이 나트륨 이만한 덩어리를 칼륨 이만한 덩어리를 강에다 던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펑 터지죠. 근데 문제는요. 그게 터져서 재밌다 했는데 이게 누구예요? 수소나트륨, 수소칼륨 굉장히 강한 염기성이에요. 그 주변 생태계에 완전히 박살나죠. 해서는 안 될 실험인데 그놈의 조회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기성 물질을 만드니까 우리 이것을 알칼리 금속이라는 것을 씁니다.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 얘네들은 토양에 많아요. 그래서 이족 원소들은 알칼리 토금속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해요. 됐나? 네.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놈들은 쉽게 산화되고 그래서 산소와 화물을 만들고 물에 넣으면 수소기체를 만들면서 염기성 물질, 알칼리성 물질이 됩니다. 알칼리성이다 보니까 페놀프탄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붉게 되겠죠. 됐습니까? 또한 재밌게도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은 밀도가 물보다 작아요. 그래서 던져놓으면 물 위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물론 루비딘 세슘 들어가면 밀도가 좀 더 큰데요. 특히 리튬 밀도는 0.5밖에 안 됩니다. 물의 밀도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고 즉 질량당 에너지가 매우 전기 에너지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작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그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17종 원소인데요.
10주 원소를 우리는 할로젠 원소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하면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뒤에 아스타틴이라는 놈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거는 역시 방사성 원소라서 다루지를 못합니다. 얘네들은 쉽게 전자 한 개를 얻어서 1- 음이온이 있는 특징을 보고 있고요. 줘야 될 것은 알칼리 금속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면 얘네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즉 플로린이 전자를 뺏어내는 능력이 제일 강한 뜻이에요. 이원자 분자를 형성하는데요. F2, Cl2, Br2, I2. 얘네들이 상온에서 색깔과 모양이 외워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상온에서 플로린은 담황색의 기체입니다. 황은 노랗다는 뜻이 되는데요. 담은 연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면 염소는 황록색의 기체가 됩니다. 브로민은 젓갈색의 액체인데요. 상온에서 액체 원소가 두 종류 있다 했습니다. 브로민과 수온이에요. 아이오딘은 보라색의 고체 성분입니다. 고체 물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87조까지 원소의 주기성을 얘기했는데요. 그런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것은 리튬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1개. 베릴륨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습니다. 붕소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3개, 탄소는 4개, 질소 5, 산소 6, 프로린 7개. 네온은 맨 바깥쪽에 8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원자과 전자의 개수들이 1조 원소들은 1개, 2조 원소들은 2개, 13조 원소들은 3개, 17조 원소는 7개로 서로 같은 조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의 수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유사해.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유사하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비슷하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여기다 똑같다 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조 원소들이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고요. 89쪽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특성하고 공부하면서도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네. 원자 번호 13번 누구요? 알루미늄이에요.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얘는 13조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요? 3개. 그럼 얘네들은 쉽게 원자과 전자 3개를 잃어서 알루미늄 3+ 이온되는 성질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고요. 이해됐어요? 16조 원소 황이에요. 얘는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6개 다 잃기보다는 전자 2개를 얻어서 황의 2- 음유되기 좋아해 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철과 황이 황화철의 2+2-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어내는 특징을 보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과 몇 쪽 원소인지를 알면 몇 플러스 이온이 되는지 우리가 또는 몇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지 알아낼 수 있겠고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나트륨이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나트륨 만들 때 나트륨은 1+ 이온이 될 테니까 그러면 산소는 2- 산소 16조 원소니까 그래서 Na2O를 만들겠네. Na2O를 만들려면 산소가 O2 여기 산소가 1개 있으니까 2개 써야 되겠고 그러면 4개의 나트륨을 쓰는 이러면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거든 하는 거죠. 처음부터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고요. 외워서 쓰기 때문에 얼마나 화학 반응의 종류가 많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아까 알루미늄 산소와 반응해서 어떻게 만들래? 산알루민 만들어야 되겠죠? 알루미늄은 3+, 산소는 2- 이거 크로스 때리면 Al2O3가 되겠죠. 그래서 2개의 Al2O3를 하면 산소가 몇 개 필요하죠? 6개네요. 6개면 3개 O2. 알루미늄 4개니까 이렇게 우리가 화학 반식을 완성해 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쓰는데 한참 시간 걸리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화학 9등급지에서 어차피 전기 분포로 1등 전기 분포로 1등에서 100등까지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3등급까지 나눌 때가 23%예요. 이 뒤에는 의미가 없는 숫자들이에요. 최소 3등급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5등급제가 됩니다. 5등급제. 5등급제라는 것은요. 2등급 하나 껴있으면 흔히 말하는 명문대 강의는 걸리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페이지 89쪽까지 내용 정리하시고 97쪽까지인가요? 네, 97쪽까지 문제 완성해 주십시오. 자,